자,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 학원론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원론 문제풀이 강의는 녹색 표지인 요 교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간단한 OT 말씀드리고 문제풀이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 녹색 문제집 교재 안에는 제가 다 세보니까 총 837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837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먼저 공인중개사 15회부터 31회까지 31회 시험은 2020년도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약 17회분이 수록되어 있고 감정평가사 27회부터 32회까지 약 6회분의 시험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역대 15회부터 27회까지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객관식 기출문제가 837문제인데 이것 외에도 워크북 퀴즈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수백 개의 워크북 퀴즈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 퀴즈 문제하고 요 837문제 객관식 문제이면 충분히 1차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강의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문제풀이 강의는 첫 번째로 빠른 문제풀이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는 강의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들 중에서는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푸시다가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 기본 강의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내용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단 문제풀이는 이미 기본 강의 때 또는 이론 강의 때 다 내용들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점에 주의하면 되고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요령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마치 이런 내용 설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은 단순 암기 문제가 있고 수리적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단순 암기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저의 강의 포커스는 주로 수리적인 계산이 필요한 내용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의 문제들은 빠르고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수리적인 내용이나 특히 부동산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조금 수리적이고 내용이 어려운 파트의 문제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학계론도 그렇고 우리 감정평가사 부동산 학원론 과목도 그런데 자,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또는 학원론이라고 하지만 그 시험 문제들을 보면 몇몇 문제들이 완벽하게 부동산 관계법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관계법규 문제는 제 교재에 아예 수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 관계법규 문제는 제외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관계법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학계론이나 학원론에서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자면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중에서도 관계법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에 유념하셔서 저의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펼쳐보시면 8페이지에 워크북 퀴즈 나와 있고 9페이지부터 해서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모든 챕터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워크북 퀴즈가 모아져 있고 그 뒤 이어서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어떠한 의도이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 강의 공부가 끝났다면 먼저 워크북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워크북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본 강의 내용을 1차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차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워크북 퀴즈는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단순하기도 하고 또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꾸며진 워크북 퀴즈가 많다 보니까 결국 뒤에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본 내용이 설명이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중복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워크북 퀴즈는 별도의 강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학습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워크북 퀴즈 내용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신다면 그 질문 내용을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자, 논점 1, 부동산 학의 기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에게는 직업윤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왜 부동산 업자 또는 감정평가 업자에게 직업윤리가 요구되는가, 특별히 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는가, 바로 부동산 자체의 사회성, 공공성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 윤리는 고조, 서공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요거 틀린 표현이고 3번이 가장 함정으로 잘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미 기본 강의 때도 이 부분을 강조드린 바가 있을 텐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이 고용윤리와 조직윤리 이 두 가지가 서로 헷갈리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업 내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사장과 종업원 간에 지켜야 할 윤리는 고용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하 요 내용은 바로 고용윤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직윤리라고 하는 것은 업자와 업자끼리 또는 업자와 업자 단체끼리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하기 때문에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를 엄격하게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함정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4번,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비금전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의 명예라든가 신용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연예인의 그 건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있는데 막 동네방네 막 김태희가 어디에 얼마짜리 건물을 샀다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건 사실 직업윤리에 어긋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의뢰인의 그 해당 연예인의 어떤 명예라든가 신용,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 기업가는 일반 공중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이다. 맞습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 강조된다. 과학성과 기술성, 높은 전문성 요구된다. 모두 다 맞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중시한다. 자, 사적 측면에서는 수익성 강조되고 공적 측면에서는 공익성 강조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모두 다 추구한다, 중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틀린 표현이 됩니다. 둘 다 추구한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경기, 복합 측면을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부동산 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구체성이 있다는 거. 자, 4번.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에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서술이 완벽하게 정반대로 서술되고 있죠.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 공적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과학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와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부동산 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학, 경제학, 건축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종합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부동산 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접근, 학제적 접근은 학문다운, 학문적인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부동산 학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4번 질문 볼게요. 부동산 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틀렸죠? 순수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5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맞는 표현이죠.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요거 틀렸죠. 있습니다. 있고 자, 부동산 업자에게는 당연히 높은 윤리성 요구되죠. 니은 틀린 지문이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자,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업과 디귿이 오르니까 정답은 2번으로 끝났고요. 자, 지문 리을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자 그런데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인 건 맞지만 부동산이라는 물건도 상대하기 때문에 대물 활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and 동시에 대인 활동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상대하기도 하고 물건을 상대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대물 활동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요.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성 강조되고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성 강조되기 때문에 기술성과 과학성 역시 모두 강조된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성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포함해야지만 맞는 표현 되는데 얘는 양자택일이니까 틀린 지문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자 우리 임장 활동은 제가 쉽게 다른 말로 출장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야 되는가? 왜 임장은 곧 출장이라고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갈 수밖에 없죠. 자,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자, 물건을 보러 가는 거니까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런데 아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 둘 다 성격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지문 미음에서는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미음이 틀린 거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 맞고 대인 활동은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양자택일이 아니라 자, 두 가지 속성이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지문 미음에서는 임장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계된 것으로서는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 짝이 지어져야지만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자, 왜 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물건을 만나러 가야 되는가?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물건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성과 대물 활동 이라는 속성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 학은 응용과학이다. 맞는 표현이죠.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물경법, 물기경이죠. 물기경. 자, 이러한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부동산 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학문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비문이고요. 이건 완전 틀린 문장이고,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부동산 거래 활동이 있고 부동산 소유 활동이 있는데, 자, 부동산 소유 시에는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높게 최고치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지도 원리가 됩니다. 자, 이때는 최유효 이용의 원리가 지도 원리가 되고, 거래 활동 시에는 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질서 확립이 활동의 지도 원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암기하시면 되고, 5번은 엉망진창 문장이라서 보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5번 왜 틀렸는지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7번 문제와 8번 문제 보시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나와 있는데, 제가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 생암기 내용입니다. 3년에 한 번 내지는 5년에 한 번 나올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요 7번, 8번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고, 이 표를 외워서 요 내용을 외워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꼭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표를 암기하시면 되고, 굳이 나는 이런 것까지는 외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라면, 강사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저라면 이런 내용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외울 시간에 차라리 2차 공부를 더 하거나 차라리 1차 다른 내용을 더 충실하게 공부할 것으로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맥락 없는 100% 생암기는 잘 외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8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 공시가에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했는데, 표준지 조사평가 보고서 상에 토지 특성 기재 방법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2차 실무 문제이죠. 자, 이 9번 문제는 부동산 학원론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전혀 찾아본 적이 없는, 전혀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 왜냐하면 자, 사실상의 내용이 2차 실무 문제이고, 표준지 조사 평가 보고서에 너 이러한 토지의 토지 특성을 어떻게 기재할 거니? 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전혀 하는 일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2차 연계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지형지세가 나와 있죠. 간선도로 또는 주위에 지형지세보다 높고 주변의 땅보다 땅이 더 위에 높게 위치해 있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에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자, 교재 15페이지 보시면요. 지세의 판단 나와 있죠.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경사도 15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주변의 토지와 비슷한 토지는 우리가 그냥 보통 평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토지는 평지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자, 평지에서 경사도 15도 이하 사이는 우리가 완경사라고 합니다. 주변의 토지보다 높으면서 하지만 경사도가 15도를 넘어가지 않는 15도 내까지는 우리가 완경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사도가 15도를 넘어가면 우리는 그런 토지를 급경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사도가 15도를 넘지 않으면 완경사지인데 15도를 넘으면 급경사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토지는 15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토지는 급경사에 해당된다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기억은 급경사라고 토지 특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주변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는 평지로 분류하고, 주변의 토지보다 토지가 높고 지세가 높은데
경사도가 15도 이하이면 완경사고 높은데 15도 이상의 경사도이면 급경사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암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가 나왔을 때 이 암기의 성격을 잘 판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외울 필요가 없는 암기인지 반드시 외워야 하는 암기인지. 제가 지금 여기에 넣어드린 자료 보충자료 1하고 보충자료 3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보충자료 2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보충자료 1 도로의 유형과 3 지세의 판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2차 실무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객관식 7번, 8번 문제와는 성격이 아주 다른 암기이니까 7번, 8번은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럴 에너지와 그럴 시간으로 보충자료 1과 3은 암기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자,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도로 전면이 폭 12m 이상 25m 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인데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도로의 한쪽 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를 한 면에 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두 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우리 이런 토지를 각지라고 합니다. 각지. 자, 여기에 대해서 교재 1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 조건의 판단 나와 있죠. 위에 있는 표 도로폭에 의한 구분 보시면은 자, 8m가 기준에서 8m 미만은 세로라고 하고 8m에서 12m를 소로라고 합니다. 자, 12에서 25를 중로라고 하고 25m 이상을 대로 또는 광대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것이에요. 자, 8m. 자, 만약에 도로의 폭이 딱 정확하게 8m입니다. 그럼 이 8m의 폭을 가진 도로는 세로에 해당됩니까? 소로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이 미만과 이상 또 초과 이런 표현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 그리고 이하라고 하면은 이상과 이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5m 이상이라 하면은 5m 포함하고 5m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8m 이상 이러면 8m 포함하고 8m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만 그리고 초과 미만과 초과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 따라서 8m 미만이라고 하면은 8m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와 미만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상과 이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8m 이상이라고 하면은 8m를 포함하고 8m보다 더 큰 숫자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8m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8m 초과라고 하면은 8m는 빼고 8m는 포함하지 않고 8m보다 큰 숫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자 차이 아시겠죠? 자, 8m 이상 하면 뭐라고요? 8m 포함한다고요. 8m 초과 이러면요. 8m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 8m 이하라고 하면요. 8m 포함한다고요. 8m 미만 이러면요. 8m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로의 폭이 정확하게 딱 8m이다 라고 하면은 자, 소로가 8m 이상입니다. 따라서 소로는 8m부터 시작해서 12m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12m 포함하지 않아요. 왜 포함하지 않죠? 12m 미만이니까. 따라서 도로의 폭이 12m인 도로는 소로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소로는 12m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12m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폭이 8m인 도로는 소로가 맞아요. 왜? 8m 이상이니까. 그런데 12m 미만이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12m인 도로는 소로가 아니라 중로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로 12m 이상이니까 12m부터 중로에 해당되는데 자, 도로의 폭이 정확하게 25m라고 합시다. 자, 25m 중로에 해당됩니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중로는 25m 미만이기 때문에 25m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폭 25m부터는 대로 또는 광대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8m부터는 어디라고요? 8m부터는 소로, 12m부터는 중로,
25m부터는 대로, 소중대 외우기 쉽죠. 8m부터는 소로, 12m부터는 중로, 25m부터는 대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자, 소로보다 작은 도로가 있는데 바로 우리 그것을 세로라고 합니다. 자, 세로는 8m 미만이기 때문에 소로보다 좁은 도로는 우리가 세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로는 8m 미만이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8m면 이 도로는 세로이다, 소로이다? 소로이다. 소로. 세로는 8m보다 작은 폭의 도로를 세로라고 한다. 자, 맹지는 우리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최소한 경운기라도 지나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경운기도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맹지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인데 그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경운기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좁은 폭을 갖고 있으면 역시 그것도 맹지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운기도 못 지나가니까 그러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맹지는 그냥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운기를 너무 떠올리지 마시고 그냥 맹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로부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로는 8m 미만이니까 8m는 세로가 아니라 소로이다. 처음에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8, 12, 25 요걸로 일단 기억하시고 요것보다 좁은 토지는 우리가 좁은 도로는 세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보시죠. 12m 이상 25m 미만이니까 요거 어떤 토지죠? 중로인데 한 면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로 한 면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급경사하고 중로 한 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 A씨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감정평가 의뢰를 받고 이렇게 확인했다. 토지 특성 기재 방법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재출제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3회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회 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된 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뒤에 보충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토지 이용 상황 보시죠.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이 답으로서 주변은 답인데 해당 토지는 돈사와 우사. 여러분 돈사가 뭐죠? 돼지, 우리, 돼지를 키우는 축사를 얘기합니다. 우사는요. 소를 키우는 축사를 우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변은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답은 논을 의미합니다. 주변은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돈사 내지는 우사, 축사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 특성에 토지 이용 상황을 뭐라고 기재해야겠는가? 자, 교재 15페이지 보시면요. 보충자료 02에 토지 이용 상황 판단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표준지 토지 특성 기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서 담았습니다. 전과 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전답 내용만 발췌해서 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내용은 실무 과목 가시면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1차 학원론 시험 문제에서 2차 실무 내용이 이렇게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2차 실무 문제를 2차 실무 내용을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1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실무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췌해서 공부하시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1차 수험생이지만 2차 실무 공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실무를 미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를 붙기 전이지만 실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차피 실무를 먼저 하고 계시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너무나 쉬울 것이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바로 순수 1차 수험생, 1차 공부만 하시는 순수 1차 수험생의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족한 시간과 부족한 환경에서 2차 실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나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 부분만 일단 발췌해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1차 순수 1차 수험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 보시면요. 자, 전 나와 있고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논과 밭이 있는데 논은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합니다. 밭은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답을 보시면요. 답은 논인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됩니다. 자, 다음에 과수원은 당연히 과수원인 거고요. 전기타, 전창고, 전축사 나와 있는데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전이면 앞에 뭐가 온다?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인 전이 앞글자에 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글자라고 이렇게 예시를 했었을 때 요 앞에 한 글자는 뭐가 오는 거예요? 바로 얘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오는 거예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전이면 여기에 전자가 오고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답이면 요 앞에 답자가 오는 겁니다. 다음에 자, 이 뒤에 두 글자에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전인데 해당 토지가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기타가 오면 되는 것이고요. 농협, 수협, 축협의 창고, 농업축산업,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면 여기 창고가 오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돈사, 개사, 개사는 그 닭을 기르는 양계장을 얘기합니다. 우사 등의 축사로 이용되고 있으면 여기에 축사가 오는 것입니다. 기본 구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앞에 오고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이 뒤에 오는 구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답이면 답이죠? 그럼 여기 앞에 답이 오고요. 관공서,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면 여기에 기타가 오고요.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면 여기에 창고가 오고요. 축사로 이용되면 여기에 축사가 옵니다. 이제 이걸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보시죠.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답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온다? 여기 이렇게 답자가 온다. 그리고 돈사, 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축사가 오겠죠? 따라서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은 답 축사라고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도로 전면 폭 12m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우리 방금 공부했죠, 여러분. 폭 12m의 도로는 소로입니까? 중로입니까? 중로입니다. 12m부터는 중로예요. 따라서 12m 도로 한 면에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중로 그리고 한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보를 통해서는 중로 한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로에만 접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6m의 도로, 여러분 폭 6m의 도로는 어떤 도로죠? 이거는 혹시 소로입니까? 아니죠. 이건 8m 미만이니까 우리 이러한 도로는 세로라고 합니다. 세로. 자,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은 4m를 기준으로 합니다. 4m. 4m보다 크면 자동차 통행 가능, 4m보다 작으면, 좁으면 자동차 통행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세로인데, 자, 중로에 한 면이 접하고 다른 한 면은 세로에 접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한 면에만 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면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각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중로 각지가 됩니다. 중로 각지. 한 면에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면에만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얘를 중로라고 하죠. 자, 접하고 있으면 우리 얘를 중로 한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로에도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면 더 접하고 있으니까 중로, 각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 보시면요. 중로 나와 있죠. 중로 한 면에 회색 음영 들어가 있죠. 그 밑에 자, 중로에 한 면 접하고 다른 한 면에 중로에 또 접하거나 중로, 소로, 세로, 가에 접하면 우리 그런 토지를 중로 각지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중로에 접하고 세로에 또 접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중로 각지라고 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14페이지 보시면요. 도로 조건의 판단이라고 해서 위의 표보다 더 자세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실무 공부하시려면요. 이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당장 우리 1차 시험 공부 기간 중에 이 표를 다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도로에 한 면에 접하면 도로에 한 개만 접하면 우리 그러한 도로를 한면이라고 해요. 한면. 그런데 도로가 하나 더 접하면 우리 그것을 두 면 이상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각지라고 한다. 각자가 들어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감정평가사 A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건폐율과 용적률 각각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토지 대장상의 토지 면적은 240인데 이 중에서 자, 도시, 군 계획시설, 공원이라고 하는 도시 및 군 계획시설 저총 면적이 40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토지가 이렇게 240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자, 나라에서 정부가 앞으로 네 토지 중에 요만큼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지을 거니까 여기는 나중에 공원이 될 거야. 여기는 나중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 거라고 계획선을 그어놓은 토지를 얘기해요. 자, 앞으로 우리는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 거야라는 계획을 지적도에 선을 쭉 그어서 계획을 짭니다. 그 선이 그어져 있는 면적이 바로 40제곱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40제곱의 토지는 나중에 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원이 될 거예요. 공원이 될 토지이기 때문에 장래에 요 부분은 선이 그어진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공원이 될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 주인은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요 40제곱도 내 토지다라는 전제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아니면 이 40제곱은 나중에 공원이 될 부분이니까 요 40제곱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바로 후자예요. 얘는 나중에 따로 떼어져서 내 이 토지와 분리가 되어서 공원이 될 토지니까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잔존 토지만 갖고서 그것을 전제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축 규제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러한 건축 규제가 있는데 자, 전체 토지 요 40까지 포함해서 전체 토지를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가 요만큼 공원으로 수용돼 버리면 이 토지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토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이 토지가 수용돼서 없어지면은 요 건물은 요 토지에 비교하면 요 토지를 전제로 하면 과대 개량된 지나치게 크게 지어진 건물이 되는 겁니다. 법규에 어긋나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알려줄게. 네 토지 중에서 요 부분은 나중에 공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 땅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을 때는 나중에 요 부분이 공원이 되어서 네 토지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돼.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계산할 때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을 전제로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해서 건물을 지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왜? 어차피 얘는 없어질 땅이니까 공원으로 편입될 것이니까 선생님 그럼 나라가 이렇게 개인의 토지를 그냥 무단으로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줘요. 그러한 보상 평가를 바로 우리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요 토지는 나중에 공원이 될 거니까 요 토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전제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상 토지 면적은 240이지만 요 저촉 면적을 빼고 나머지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이것을 전제로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상 건축 면적이 12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축 면적이 120제곱미터니까 200짜리 토지 위에 120짜리 밑바닥을 가진 건물이 올라왔으니까 건폐율은 얼마예요? 자, 200 중에서 120이 건물이 차 있으니까 이거 얼마죠? 5 하면 60%가 건폐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 분의 건물의 연면적의 합인데 자, 용적률을 구할 때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실 면적을 제외합니다. 자, 지하실 면적을 왜 제외하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건물이 부족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 지하실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하 면적은 용적률에서 빼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 면적을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에 포함시켜 버리면 지하실을 지어 버리면 건물 지상에 건물 한 층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만큼의 연면적을 지하실이 써버렸으니까. 그런데 지하실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하실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빼준다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지을 수 있는 건 다 짓고도 추가로 지하실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더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건축 공간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장려 목적에서 지하실은 연면적 산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지하 1층 60, 120, 120 있는데 요건 뺀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건 뺍니다.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실 면적을 뺀다는 것. 따라서 요거 더하면 240이죠. 자, 200짜리 토지 위에 연면적 240의 건물이 올라서 있으니까 자, 용적률은 120%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인데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가 뭔가 바로 도시계획시설의 저촉된 면적은 그 부분의 토지는 나중에 다른 용도가 될 것이니까 그거는 뺀다. 그거는 그냥 없다고 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실의 면적은 제외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소급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이러이러하더라. 임야의 면적이 공부에 일정 산무라고 적혀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오늘날에는 부동산의 면적이 관련 공부에 제곱미터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도 쓰지 않죠.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 단위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나 또는 이 관련 공부의 업데이트가 수십 년간 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옛날 단위로서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자, 건물의 경우에는 평작홉 뭐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정단, 무보 이런 옛날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렇게 옛날 단위로 남아있는 공부를 발견하였을 때 너 오늘날 쓰고 있는 제곱미터 단위로 바꿨을 수 있겠니? 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자주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러한 경우를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시험 문제니까 물어본다 이 얘기죠. 자, 1정은 3,000평을 의미하고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3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정 3무이면 3,090평, 3,090평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평을 제곱미터로, 그다음에 제곱미터를 평으로 변환하는 수식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때에는 나누기 0.3025를 하시면 됩니다. 평을
제곱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0.3025 하시면 돼요. 반대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는 곱하기 0.3025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숫자는 0.3025만 기억하시면 돼요. 0.3025가 비밀의 열쇠인데 다만 이것을 나누냐 곱하냐 이것이 반대일 뿐이죠. 당연히 수학적인 로직에 따르면 얘가 1로 갈 때 나누기로 왔으면 얘가 다시 1로 갈다 다시 거꾸로 곱하기가 되어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을 제곱으로 바꾸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나누기 0.3025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제곱을 평으로 바꾸면 숫자가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0.3025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090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25를 0.3025를 곱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숫자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평을 제곱으로 바꾸려면 숫자의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커지려면 나눠야겠죠. 1보다 작은 수로 나누면 숫자가 커집니다. 해보면 정답은 1만21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점 1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